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어떤 몸으로 나이 들 것인가 라고 하는 번역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은 2020년도 중반기 정도에 번역된 책이고요. 원서는 작년 2019년도에 롱제비티 솔루션이라고 하는 책으로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한 책인데 역시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를 보면 제임스 디니콜 안토니오라고 하는 미국의 약학 박사죠. 그 다음에 제이슨 펑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또 보안의학을 하는 의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저예요. 자, 제이슨 펑 같은 경우에는 저탄고지를 강력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 권 책이 나왔었죠. 이런 사람이고요. 디니콜 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방, 포화지방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전에 착한 지방, 악한 지방, 그 다음에 소금의 진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존 의학을 약간 조금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내용의 책들을 여러 번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입니다. 즉 저탄고지 위주로 얘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은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이슨 펑이 탄수화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디니콜 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지방, 좋은 지방 많이 먹어라, 이렇게 탄수화물과 지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표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탄수화물과 지방만 얘기해왔고 단백질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드디어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단백질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책의 처음부터 중반부까지는 프로틴,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반반 균형 있게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도 잠깐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롱제비티 솔루션이니까 노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적절한 단백질,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는 녹차라든가 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커피,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량의 소금, 적절한 소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디니콜 안토니오가 이전에 소금의 진실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냥 한 챕터 정도로 소개를 짧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착한 지방, 악한 지방, 슈퍼퓨얼이라고 하는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 이 책도 역시 챕터 하나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중반부 후반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라든가 와인에 대한 얘기 또 한 챕터로 나와 있고, 처음부터 전반부부터 중반부까지 많은 부분에서 단백질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이런 뭐 그린티나 이런 것들은 뭐 먹으면은 장수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역시 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틴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만 이 롱제비티 솔루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조금 덜 알려지고 많이 얘기되지 않는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많이 먹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적게 먹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어떤 적절한 섭취가 노화 억제라든가 수명 연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여러 가지 노화 이론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적대적 다면 발현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말이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자, 일단 이 이론은 1950년대 진화 생물학자인 조지 윌리엄스, 미국의 조지 윌리엄스에 의해서 확립이 된 것인데
이름은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겁니다. 어렸을 때 성장과 번식에 도움을 주는 유전자가 나중에 커서 중년 이후에도 계속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나이 든 이후에는 오히려 이 유전자가, 동일한 유전자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유전자가 시기에 따라서 적대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정반대, 안타고닉하게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론에 의해서는 노화 억제,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성장을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성장과 장수, 이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성장이 더 필요하니까 성장을 시키다가 이 유전자가 장수를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노년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시기가 되면 계속 성장을 하면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장기에서는 단백질이 좀 필요한 거죠. 근육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중년 이후가 되면 좀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암성장이라든가 여기 나오면 오토파지, 이게 오토파지가 좀 오래된 단백질을 분해해 가지고 청소해 주고 그 잔재물을 갖고 다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리뉴얼, 몸의 어떤 단백질 구조의 리뉴얼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성장을 시킨다면 리뉴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단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성장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좀 줄여 먹어야 되고요. 노년기가 되면 근소실증이 오죠. sarcopenia라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또 오히려 단백질이 또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단백질 섭취를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백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나 엠토르와 같은 이 단백질 감지 센서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성장시키고 여러 가지 암도 성장시킬 수 있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영양소 센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과 관련된 영양소, 단백질이겠죠, 주로를 감지하는,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감지해 가지고 성장을 시켜라, 세포 분열을 시켜라,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센서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인슐린 또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먹으라고 하죠. 키크라고. 자, 두 번째는 엠토르, 세 번째는 AMPK.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면 세포를 성장시키고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성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반대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먹지 않는, 즉 칼로리 제한이라든가 간헐적 단식으로 소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서 어떤 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억제가 되고 생명 연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영양소 센서는 바로 엠토르입니다. 자,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인슐린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두 가지에 의해서 올라갔다면 엠토르는 주로 단백질만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지하게 되면 근육을 성장시켜요. 근육이 단백질이죠. 자,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들어와서 근육을 만들려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또 오토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단백질 구조를 쪼개서 아미노산을 만든 다음에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오토파지, 자가 포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먹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면 오토파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고 먹는 게 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단식의 효과가 오는 거죠. 근데 이 mTOR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오토파지, 자가 포식이 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단백질을 섭취하면 mTOR가 늘어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반대로 mTOR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 대표적인 게 바로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인데요. 이건 이름 자체가 항생제 이름이죠. 그런데 이렇게 mTOR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mTOR을 차단하고 오토파지를 증가해서 노화를 억제한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 거는 노화를 억제하고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동물 실험에서는 잘 증명이 됐는데 인체 실험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mTOR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천연 물질, 이런 것들을 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는 물질 중에서 mTOR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확인이 된 음식이라면 더 집중적으로 먹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센서로는 바로 AMPK입니다. 자, AMPK는 우리 몸의 에너지죠. ATP가 부족함을 감지합니다. 자, ATP가 부족하면 뭐 쉽게 말하면 힘이 없는 거죠.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AMPK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AMPK는 위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처럼 특정 영양소에 반응하는 그러한 센서는 아닙니다. 자, ATP가 부족한 것을 감지를 하죠. 자, 감지 후에 어떤 신호를 주냐면은 성장물질 합성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저장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ATP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을 에너지로 자꾸 변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AMPK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면 살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저장되어 있던 거를 태우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위에 인슐린과 mTOR와는 정반대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AMPK가 활성화되면 오토파지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려면은 바로 단백질 섭취를 제한을 하고, 뭐 단식을 하면 또 더 단백질도 섭취를 억제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과 mTOR를 낮출 수가 있고요. 또 단식을 하면 AMPK는 늘어납니다. ATP가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섭취를 줄이는데, 특별히 단백질을 좀 섭취를 제한을 하면 이렇게 성장과 관련된 그런 어떤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mTOR와 라파마이신은 조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mTOR는 만마리알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의 약자입니다. 라파마이신은 항생제의 타겟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라파마이신이 먼저 발견됐겠죠. 자, 캐나다의 학자들이 새로운 항생제를 찾기 위해서 인위섬을 가서 발견한 상생 물질이에요. 자, 이 항생제는 보통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파마이신의 작용을 보니까 인슐린이나 성장인자가 오면 결국은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핵에 유전자가 이렇게 분열하는 그런 과정을 라파마이신이 억제를 한다라고 하는 걸 밝혀냅니다. 자, 근데 이 라파마이신은 면역세포의 세포 분열을 억제한 작용이 잘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로 많이 씁니다. 신장 이식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면역을 좀 억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라파뮌이라고 하는 제품명으로 이렇게 시중에 처방이 되고 있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면역 억제제는 암세포를 키웁니다. 면역을 억제하니까 그 면역세포의 눈치를 보던 암세포들이 그 사이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면역 억제제는 암을 키우는 특징이 있는데, 이 라파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을 억제하면서도 암세포까지 억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쾌재를 불렀죠. 야, 세상에 이런 물질이 다 있구나.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면역 억제제와 다른 작용 기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는 그런 핵에서 유전자가 증식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결국 암세포도 억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억제하니까 결국은 오토파지를 촉진하게 되는, 자가 포식을 촉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라파마이신을 섭취하면 굉장히 좋겠죠. 물론 면역이 억제되는 문제는 있지만 암세포도 억제하고, 자, 면역이 광분된 경우에 도움이 되면서 암세포도 억제하고 오토파지를 촉진하니까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아직 그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있어서 천연물질에서 엠토르 억제제를 우리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라파마이신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부작용은 없는 그런 천연물질이 바로 커큐민, 녹차, 단식요법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트포르민과 같은 당뇨약이 또 엠토르 억제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단백질을 이제 어떤 거를 먹어야 될까, 어떻게 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겠죠. 자, 분명히 성장기에는 필요한데 중년 이후에는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단백질을 어떻게 조율해 가면서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장기와 노년기, 근육이 위축되는 노년기, 그 다음에 근육이 붙어야 되는 성장기에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는 BCAA, 분지 아미노산, 류신, 이소류신, 발리닌으로 대표되는 그런 분지 아미노산류를 많이 먹을 필요가 있어요. 일반 아미노산보다 엠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자,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이런 논란이 있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 동물성 단백질이 생물가는 더 높아요. 자, 생물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생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은 생물가가 굉장히 높은 그런 단백질이에요.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64, 49로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모두 다 챙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섞어서 먹어야 되죠. 쌀과 콩을 같이 섞어 먹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게 조율이 되는데 한 가지 갖고는 이게 좀 쉽지 않죠. 배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생물가가 좀 낮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또 식물성 단백질에는 아까 얘기한 류신이라든가 이소류신과 같은 엠토르를 자극하는 그런 분지 아미노산 BCAA가 적습니다. 없거나 적습니다. 그리고 함황 아미노산, 이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을 섭취를 해야만 우리가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시스테인이 없는 건 좀 안타깝죠. 하지만 메치오닌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오히려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자, 그래서 근성장을 위해서는 분지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 유청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완두콩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류신 함유량이 유청 정도로 비슷하면서 메치오닌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완두콩 유래 단백질은 좀 추천이 될 만하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치오닌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콜라겐에 많이 들어있는 글라이신, 글리신이 메치오닌을 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골국이라든가 어떤 콜라겐, 고아서 먹는 이 콜라겐, 또는 직접 콜라겐을 먹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도움되는 이유가 직접 뭐 피부를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런 어떤 그 메치오닌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저자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반반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은 또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일적인 권장량은 없어요. 평소 운동량이 많으면 많이 필요한 거겠죠. 근육량이 또 많으면 또 뭐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또 많이 필요로 하겠죠. 나이,
성장성 질병, 성장성 질병이 있으면 암이라든가 뭔가 증식성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은 줄여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개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체중 킬로그램당 적게는 1g에서 많게는 2, 특별히 뭐 나이가 많아서 근육이 많이 소실되는 경우는 한 2.5g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량,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은 킬로그램당 0.8이다. 그래서 0.8 이상은 먹어야 된다, 킬로그램당. 자,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적게 먹는 방법이 바로 이제 단식이잖아요. 아예 안 먹는 게 단식이기 때문에 이 노화를 억제를 위해서 또는 mTOR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해야 된다,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자, 단식을 하면 단백질을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문제는 없는지. 자, 단식을 하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는 건 아닐까? 아예 안 들어와서 단식을 하게 되면 ATP를 못 얻기 때문에 지방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까지 분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이 좀 슬림한 사람은 단식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비만한 사람들은 단식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비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죠. 하지만 지방과 비례해서 단백질도 몸에 많이 갖고 있더라고 해요. 그리고 비만인이 단식을 하면 단백질도 소량 분해될 수 있지만 지방을 훨씬 더 많이 분해한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비만할수록 단백질에서 쪼개지는 것들은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해요. 자, 비만 BMI 수치가 20인 사람보다 40, 50인 사람이 단백질에서 쪼개지는 률은 굉장히 적고, 마른 사람일수록 단백질이 쪼개지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자들은 단백질 분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래된 단백질이 결국은 질병을 유발하거든요. 오래된 단백질. 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 단식을 해서 단백질을 좀 부족하게 해주면 오토파지가 발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구조물을 쪼개서 다시 리뉴얼, 새로운 구조물로 바꿔주기 때문에 질병도 예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해주는, 뭐 단식을 계속 하라는 건 아니고요, 통제하에 필수적인 영양소는 공급해 주면서 간헐적으로 가끔 단식을 해주면 오히려 몸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책의 중간까지를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뭐 여러가지 뭐 녹차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렇게 한 챕터씩 노화 억제를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별도의 서적을 통해서, 이 저자들이 쓴 별도의 책들이 한 챕터를 갖고 책 하나를 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또 리뷰를 나중에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이 책에서만의 어떤 유니크한 주제인 단백질에 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